정식으로 배운천 대표님께서 발제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한국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짚어주셔서 절대 진짜 잊을 수 없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짧게 드리고 또 다음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에 있는 내용인데 먼저 최근에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치의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차관 인사를 통해서 어떤 동력을 얻으려고 또 전국을 좀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을 차관 자리로 많이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을 또 차관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을 내려보내니까, 정치권에 보내니까 정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공부하고 또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모욕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또 이 법률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소속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대선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정의당 의원들도 나와서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방송은 장관 인사청문회 같이 중요한 행사는 방송으로 중계가 되면서 일반 유권자들로 봅니다. 이런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하지 않고 차관 인사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심화됐다가 윤석열 정부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회 현상에 관심이 있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다가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제 광우병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시는 유명한 논설위원이 어떤 글을 썼냐면 대통령에게 이제 주는 충고를 가지고 칼럼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적어도 30%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 뜻을 받들려고 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해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 당신이 설득하고 노력하면 당신 뜻에 따를 사람들만 보고 가야 된다는 칼럼을 대단히 유명한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썼는데요. 저는 그 광우병 사태에서 어느 쪽이 옳았는지, 정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었는지, 혹은 촛불 시위를 했던 유권자들의 걱정이 맞는 것이었는지 틀린 것이었는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이 국민의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마라. 국민도 아니고 거기 그 나머지 반, 당신들을 지지했고 표를 줬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아주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니까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정치가 달라지겠지, 특히 통합의 정치를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평생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냐, 앞으로 보수는 어려울 텐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수 쪽마저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정부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사람을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보란 듯이.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야당이 지적한 점이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이 지지자들만 보고 가지 않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줘야 우리가 어려울 때 집권 세력이 어려울 때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보수 쪽이건 진보 성향을 가졌건 이 힘을 모아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보란 듯이 말을 안 듣고 보란 듯이 무시하고 이러니까 서로 적개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 차관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방금 배운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광주 지역에서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복합 쇼핑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지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왔던 저 뭐 이재명 대표나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심상정 대표나 하나같이 여기 오면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저임금 노동자가 생긴다,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소비자가 편하고 좋은 물건을 다양하게 살 수 있고 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상권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주류에 반박하는 걸로 돼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광주에서 그런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가 배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슈를 제기를 하고 그것이 중앙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광주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한국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중요한 문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다뤄지지도 못하고 또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면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를 놓고 양당에 의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광주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수십 년간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TK 같은 데를 가면 국민의힘이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을 쓰면서도 봤는데 전광훈 목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했던 말, 호남은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영원히 10%야. 이 말에 저는 국민의힘 내에 정서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안을 제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광주에서 첫 번째 행사를 가진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번에 내려와서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아 역시 광주 오기를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보수 쪽 분들 중에는 저한테 연락을 해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광주를 첫 번째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로서는 민주당의 수십 년 동안 그런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는 국민의힘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순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발표문에 나온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발전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100달러에서 100달러도 못 미친 데서 400배 이상이 뛴 겁니다. 1980년대 아까 말씀하신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그때쯤에 이제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4.19, 5.18 광주민주화 항쟁 또 60 항쟁 이런 것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세계의 칭송을 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들어있었고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 광주, 부산 이런 곳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곳을 다 알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아이하고 아이슬란드에 여행을 갔는데 진짜 외국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들을 열심히 본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최근에 본 거는 그 이상한 변호사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하면서 우영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해 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으로 높고 또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0.78%라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참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이제 가까운 미래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0.78%라는 출산율입니다. 애를 안 낳는 거죠. 아이를 갖고 싶고 후손을 남기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억누를 정도로 생활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안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인 임무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선거 때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이 당이 잡았다가 저 당이 잡았다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민들이 이렇게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애를 안 낳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각해 보면 2012년 지금으로부터 11년쯤 전에 우리 헌법이 지금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에게 과반수 표를 몰아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보수 정권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점에서 본 책 제목이 보수 장기 집권 시대라는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과반수의 득표를 하면서 박근혜를 선택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을 못 채우고 탄핵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는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정치 변화를 외쳤습니다. 서울과 뭐 광주도 있고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합치면은 연인원 1,700만 명이 됩니다. 우리 인구가 5,100만이니까 인구 중에 3분의 1이 광장에 나온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한 2년쯤 후에 미국에 가서 대학들을 돌면서 이때 일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탄핵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광장에 나와서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타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기대하고 예상했던 통합의 정치는커녕 국민들을 양쪽으로 찢어놓는 편가르기 하고 내로남불로 5년을 보내버렸습니다. 우리 편이 하면은 정말로 뭐 돈봉투를 받아도 변명을 하면서 저쪽은 친일파, 토착외구, 친일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면서 아예 함께하지 않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5년간 보이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갈갈이 찢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장기 집권한다고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이 20년 집권할 거다, 아니다, 30년이다, 50년이다 했는데 불과 5년 만에 바뀐 겁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게 똑같이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있는 분들한테 민심도 전달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제일 싫어했고 펄쩍 뛴 게 뭐였냐면 박근혜랑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박근혜하고 비교를 하냐.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 불통, 편가르기,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정말 뭐랄까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권 카르텔입니다. 대입에 있어서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고 무슨 외교 문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가만두면은 잘 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이권 카르텔 놈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만 제거하면 된다. 저놈들이 문제다. 이런 적개심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언제랑 똑같은 거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교육계에도 적폐가 있고 체육계에도 적폐가 있고 문화계에도 적폐가 있고 이러면서 스스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적이 있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해서 결국은 5년 만에 또 망한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고 우리 정치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앞에 놓인 과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과제들만 꼽아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우리 앞에 있던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있고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적당히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세계 10위권에 있는 덩치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정밀하게 외교의 방향을 짜야 되고 또 그러한 방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넓히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치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또 기회마저 불균등한 양극화는 지금 전 국민을 불안에 몰고 있고 모든 사람을 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0.78%의 출산율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양극화인데 이것이 지금 가장 정치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심해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 더하는 이 편가르기가 극심해져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소위 말하는 이대남 또 젠더 문제가 나오면서 젠더 갈등이 문제가 됐었는데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주민 문제, 지역 갈등, 여러 계층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타협이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어려울 만큼 점점 심해졌는데 이런 것을 봉합하고 공동체라는 인식을 좀 올리는 것이 정치가 가장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정당이 이런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당의 기치를 내세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신당의 임무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정치 세력 모두를 불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제 언론에서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과연 기존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 뭘 차별할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려운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이상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유권자들이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신당의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밑바탕을 이루는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고 개헌을 포함해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한 번의 선거나 한 번의 총선이나 한 번의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이번에 적어도 총선을 통해서 의회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토론이 하나씩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광주에 올 때도 그랬고 서울에서도 방송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다 맞는 말이고 정말로 신당이 생겼으면 우리도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은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JP 같은 뭐 충청도가 기반이든 아니면은 뭐 안철수 같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과거 뭐 유력한 대권 주자나 명확한 이 분명한 지역 기반을 갖고 출발한 3당이 오히려 생명이 짧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가는 것이 당장 성공은 어려워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유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따라서는 관성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찍는다면 우리 정치는 못 변합니다. 이제가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 욕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는 이런 정치로는 도대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저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무슨 일당을 만들거나 하진 않더라도 30석 이상의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결단을 내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 대표님의 좋은 발표도 잘 들었고 다른 토론과 발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를 갖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힘을 합쳐서 좋은 신당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내용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세계 역사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라는